네. 오늘은 이제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의 수업은 크게 두 파트로 구분이 될 텐데, 첫 번째로는 지구상에 어떤 환경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 거고, 그래서 여섯 가지 정도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환경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국제 협약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국제 협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어서 알아본 다음에 이번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92페이지고 오늘 이제 프린트 같이 확인하면서 수업 들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구적 환경 문제라고 하면은 일단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지구온난화, 산성비 문제, 오존층 파괴 문제, 사막화 문제, 마지막으로는 열대림 파괴 문제가 있어. 여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더 한다면은 쓰레기섬이라고 하는 이제 해류를 타고서 쓰레기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섬을 이루는 이런 쓰레기섬 문제까지 이제 최근에는 다루어지고 있으니까 요 여섯 가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 그래서 먼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 지구 온난화 같은 경우는 바로 화석 에너지를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 화석 에너지에 대해서 뭐지? 다시 우리 화석 에너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 텐데 기억나? 화석 에너지에는 어떤 게 있었지? 석유나 석탄이나 맞아, 천연가스. 그래서 이런 자원들은 에너지 자원들은 각각의 이제 그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계속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에너지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인이 되게 좀 웃긴데 가축 사육이 증가되면서 이 메테인의 배출이 증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따 열대림 파괴하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가축을 사육을 하려면은 그 공간이 있어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가축을 사육을 하기 위해서 자꾸 숲을 파괴를 하게 되고, 그럼 숲을 파괴를 하면은 이 숲들이 이제 그런 공기를 정화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자정 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지. 이런 문제들도 역시 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구 온난화, 지구가 점점 따뜻해져. 그러면은 어떤 영향이 나타나냐? 첫 번째 이제 빙하가 녹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은 이 빙하 녹은 물이 어디로 가? 바다로 가겠지. 바다에 그럼 해수의 양이 많아지겠네. 해수의 양이 많아지니까 어때?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해수면이 상승해. 그러면은 이제 그 해수면에 의해서 상승하는 해수면에 의해서 저지되는 침수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기 태평양의 다양한 섬나라들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 아니면 이제 해수면이 조금만 상승해도 대부분 이제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이 해안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 곳을 잃어버린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번씩 뭐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점점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해충이 증가하게 되고, 해충이 증가하면 이 해충들이 옮기는 질병, 전염병 이런 것들이 발생이 증가하게 되고, 또 이제 해충이 예전에는 뭐 열대 기후 지역에서만 살았다면은 얘네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곳이 넓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멀리 갈 거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다양한 해충이라든지 아니면 해양 생물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대. 이런 것들이 이제 역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할 때는 어떤 해충들은 열대 지역에만 살다가 이제 살 곳이 더 넓어졌다, 더 어떤 세력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많은 수의 동식물이 이거 멸종 위기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살 곳이 더 많아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멸종 위기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조금 추운데 아니면 고산 기후 지역 이런 데에서만 사는 식물들이 더 이상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니까 원래 2000m에서 살던 애들이 3000m에서 살아. 그러면 더 더워지면은 4000m에서 살아야 되는데 산이 3500m네. 더 이상 얘네들이 올라갈 곳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적합한 이제 기후 지역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멸종을 하게 된다는 이런 위기가 역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친숙할지도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계속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지금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추이를 보게 되면은 1960년대와 비교해서도 최근에 이제
2010년대에 상당히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예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이런 이산화탄소 농도가 인간의 그런 작용에 의해서 높아지게 된 계기를 산업혁명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때부터 점차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높아지다가 특히나 이제 더 많은 국가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화석 에너지의 사용량이 증가할 테고 그리고 뭐 자동차의 보급 이런 것들도 역시 화석 에너지 사용량을 증가시키면서 역시 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점점 더 대기의 온도는 올라갈 테고 그러다 보면은 지구 온난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는 우리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엄청 가속화된 지구 온난화가 지속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요 이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해서 같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이어서는 오존층 파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존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리 시간뿐만 아니라 뭐 과학 시간 이런 때에도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성층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표면상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거 오존이라는 것이 거기에서는 이제 좀 모여서 층을 이루고 있는데 종치는 때만 골라서 수업을 하는 것 같아. 좀 다쳤어. 그래가지고 이 오존층이 파괴가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 이 염화플루오린화탄소라는 것이 사용량이 증가를 한대. 얘가 어떻게 하느냐? 오존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가 이제 성층권까지 올라간대. 가서 얘랑 얘도 쪼개버린대. 그리고 이제 얘는 죽지 않고 또 다른 애한테 가서 또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제 오존이라는 것이 사라지면은 오존의 층도 역시 없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가지고 이 염화플루오린화탄소 이렇게도 쓰는데 CFCS라고도 쓰는 이게 어디에 주로 사용되었던 거냐면은 그 냉장고의 냉매라고 하는 냉장고를 차갑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나 아니면 뭐 헤어 스프레이 이런 곳에 쓰였었대.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효과가 좋으니까 많이 쓰이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거지. 그래서 이제 상층을 보게 되니까 오존층에 구멍이 뚫리고 있어. 그래서 이 구멍은 보통 이제 어느 쪽에서 제일 많이 났냐 하면은 북극과 남극 양쪽 극지방에서 이게 이제 그 상층 대기의 순환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북극과 남극 쪽이 좀 이렇게 그런 물질들이 모이는 이런 순환들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이제 염화플루오린화탄소를 남극이나 북극에서 쓸 리는 없잖아. 다양한 이제 지구의 다양한 지역, 특히 도시 지역이겠지. 이런 데서 썼던 염화플루오린화탄소가 이제 남극이나 북극으로 집중되게 되고 거기에서 걔네들은 뭐해? 오존 다 깨는 거야. 오존 열심히 깨면서 그 오존을 깼으니까 오존층이 파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존층이 파괴되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오존층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그게 우리한테 뭐 얼마나 위협이 돼? 아니면은 또 이제 지표면에서는 오존이 그렇게 또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특히 이제 여름철에 보게 되면 종종 오존주의보 이런 거 이제 발령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은 오존을 깨부시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 오존이 파괴되면은 피부암이나 백내장 발병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외선을 충분히 이제 오존층에서 한번 막아주고 걸러줘야 되는데 그런 작용들이 없다 보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직접 다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피부라든지 눈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피부암이나 백내장의 발병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은 식물의 성장에도 이제 악영향을 같이 주는 것이 오존층 파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그러면은 오존층이 뭐 얼마나 이렇게 파괴가 됐길래 얼마나 아니면은 크게 문제가 됐길래 이렇게 이게 하나의 꼭지도 다뤄질 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요 그림을 같이 보면 될 것 같아. 보게 되면은 1979년과
2008년에 여기는 이제 남극 상공이거든. 보게 되면은 이때도 뭔가 남극 쪽에는 조금 오존층이 약한 모습이긴 한데 2008년에는 거의 이제 남극 지역에서는 오존층을 찾아볼 수가 없지. 빨간색일수록 이제 오존 수치가 더 높은 거고 파란색일수록 오존 수치가 낮은 건데 거의 이제 2008년에서는 남극 전역이 이제 파란색으로 파랗다 못해서 거의 보라색까지 이렇게 색깔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로는 이 염화플루오리노탄소를 우리가 20세기 후반 이때부터 이제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해서 뭐 그때 근데 있던 낡은 것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제 더 이상은 생산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 전 지구적으로 협약을 맺었어.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사실 오존층이 딱 다시 생겨야 될 것 같잖아. 하지만 원래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서 대기 중에 있었던 이 염화플루오리노탄소가 또 이제 사라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 문제들이 해소가 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결과들을 보면은 뭐 남극이나 북극에 이제 오존층이 많이 돌아왔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염화플루오리노탄소를 사용 금지해서 오존층을 우리가 살려낸 거는 어떤 그 되게 다양한 환경을 보존하고 또 이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공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성과를 볼 수 있는 가장 크면서 첫 번째 이제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이제 오존층 파괴 문제는 성공적인 엔딩을 맞고 있는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될 것 같아. 이어서는 이제 산성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산성비는 말 그대로 비가 산성을 띠고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원래 비가 산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산성으로 비가 내리면은 이걸 가지고서 특별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 그래가지고 왜 그러면은 어떤 비는 산성으로 내리냐 하고 봤더니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증가하면서 이게 그러면 결국 배출이 증가했으니까 얘네가 어디에 있겠어? 대기 중에 둥둥 떠 있다가 수증기랑 직접 결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비가 내릴 때 섞여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공장의 매연 아니면은 자동차의 매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성비 문제는 일단 당연히 이제 몸에 안 좋은 비가 오니까 큰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어. 어떤 거냐면은 여기 이거 조금 다음번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국제적인 문제. 우리가 이제 대기대순환하면서 항상풍에 대해서 배웠었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편서풍이 부는 유럽 지역에서 여기가 영국이야.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 시기에 공장을 엄청 많이 만들었지. 여기에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있고 뭐 노르웨이도 있고 스웨덴도 있고 핀란드도 있는 거지. 영국에서 공장을 막 세워서 그런 물건들을 생산해. 그럼 그 매연이 뿜뿜뿜 나오겠지. 그 뿜뿜뿜 나와서 얘네들이 영국에 그대로 산성비를 내리면은 그냥 영국 사람들은 아이고 공장을 돌리느라고 산성비가 내리는구나. 이건 뭐 어떻게 우리의 잘못이 하고 말 텐데 편서풍을 따라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나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여기 뭐 덴마크 이런 데로 날아간 거야. 그래가지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에서는 뭐 그렇게 엄청난 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산업도 변변하게 없는데 피만 오면은 자꾸 이제 그 석상 같은 게 문드러지고 호수에서 물고기 죽고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지. 아니면 이제 이거 아메리카로 가게 되면은 미국에서 계속 공장 지어갖고서 막 매연 뿜뿜 했는데 정작 산성비는 캐나다에서 오는 거야. 캐나다에 막 침엽수림이 말라 죽어. 무슨 일인가 봤더니 산성비래. 캐나다에서 뭐 무슨 산업이 얼마나 있다고 알아보니까 이거 미국에서 온 거잖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이 또 산성비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영향으로는 이 산성비를 맞은 산림이 파괴되기도 하고, 또 이제 당연히 산성의 비가 호수에 내려서 고이면은 호수가 산성화가 되겠지. 호수가 산성화되면 이제 호수에서 살고 있던 생물들이 이제 그런 물의 성질이 바뀌니까 잘 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해초, 수초 이런 것들이 이제 죽고서 또 근데 어차피 수초가 없으면은 물고기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어. 그래가지고 결국 호수의 산성화는 호수 생태계 파괴. 여기로 이제 이어지게 되겠지. 그 다음에 구조물이나 건물에 부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석회석이나 대리석으로 이제 만든 건물들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 사이에 이제 여기 얼굴이 완전히 이제 사라져 버릴 만큼 그리고 이제 옷에 주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런 식으로 완전 문드러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산성비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럽 지역에서 이제 이런 대리석으로 만든 작품들이 산성비의 피해를 좀 많이 받고 있는 편이라고 하고 얼핏 듣기로는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석조 건축물들이 화강암으로 많이들 이루어져 있는데 화강암은 또 이런 산성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성비 얘기해봤고 이어서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면은 다음에는 사막화 문제. 사막화도 워낙 많이 들어본 문제일 것 같아. 그래서 사막화는 일단 첫 번째로는 기후가 기후가 바뀌어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장기간에 가뭄이 되면 어떻게? 풀들이 자라거나 열매를 맺거나 꽃을 피우거나 하기가 어렵겠지. 풀이 말라 죽겠지. 풀이 있던 데가 풀이 없어졌어. 그럼 거길 뭐라고 불러? 사막. 그러면 사막이 아니던 데가 사막이 됐지. 이걸 뭐라고 불러? 사막화. 그래서 사막화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근데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비가 오던 데에서 이제 비가 안 오는데 어떡해? 그럼 사막이 되는 거지. 여기에 근데 한 가지를 더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욕심을 내는 거야. 과도한 방목. 원래 소 100마리를 풀어 키우면은 소 100마리가 풀을 먹는 속도보다 풀이 이제 번식해서 자라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그냥 소 100마리가 평생 거기서 먹고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이제 인간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지. 100마리가 잘 사는데 나는 돈을 좀 벌었어. 이참에 우리 소를 한번 200마리를 키워보는 건 어떨까? 200마리를 키워. 200마리까지 어느 정도 그 풀숲이 감당을 해줘. 이거 200마리를 키우니까 돈을 2배로 벌었어. 그리고 풀숲도, 그러니까 그 풀밭도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더블로 가자. 400마리. 이래 버리는 거야. 이때부터 풀이 자라는 속도보다 소가 풀을 먹는 속도가 더 빨라. 그러면은 풀이 남아있을까, 남아있지 않을까? 남아있지 않게 되고. 자, 풀이 있던 곳에 풀이 없어. 그럼 이 풀이 없는 곳을 뭐라고 불러? 사막. 사막이 아닌 곳이 사막이 됐네. 뭐라고 불러? 사막화. 그래가지고 과도한 방목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삼림 벌채. 우리가 근데 뭐 열대기후 하면서 뭐 슬래시앤번 이런 거 화산농업 이런 걸 얘기를 했었지. 그런 지역은 애초에 강수량도 엄청 많고 재생 능력이 아주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어. 하지만 이제 이 사막화에 이제 닫혀 있는 지역이 사막이랑 가장 가까운 기후가 어떤 기후였지? 그치? 스텝 기후지.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텝 기후는 애초에 풀밖에 없고 강수량이 많지도 않고 좀 간당간당한 재생력이 뛰어나지는 않은 동네인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막 물을 끌어다 쓰고 나무를 베고 풀을 다 뽑아버리고 강지로 밭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이제 지하수를 계속 이제 끌어 쓰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 지하 수면도 점점 낮아질 테고 그러면 이제 땅 밑에서 뭐 그런 염기 이런 게 올라와서 이 땅 자체가 못 쓰는 땅이 되어버린대. 그러면 이제 사람이 떠나고 나서도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풀이 자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못 쓰는 땅이 되어서 황폐화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자연적인 요인이라면은 아래쪽에 이제 방목부터 삼림벌채 같은 것들은 이제 인위적 인간의 욕심이라든지 인간의 힘에 의한 요인들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 사막화는 역시 사막 주변 지역 방금 얘기했듯이 스텝 기후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고 가장 유명한 사막화 발생 지역 하면은 두 군데 정도 이야기를 해볼게. 첫 번째는 사헬 지대라고 하는 사하라 사막 주변 지대고 두 번째가 이제 중국의 고비 사막 인근 지역. 이쪽도 이제 사막화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근데
어떤 지구 전체적으로 기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사막화는 세계 좀 다양한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지도를 한번 볼게.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칠판만 오면은 자꾸 이렇게 모든 PPT들이 화질이 굳어지는 것 같은데 이쪽 있지 이쪽 여기 이제 사헬 지대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고비 사막이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호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사막화에 민감한 지역이고 최근에 이제 호주 산불 이런 문제들도 있었지.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강수가 많지 않은 지역이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중서부라든지 그리고 이제 남미에도 서부 지역 그리고 여기 이제 잠시 이 휴대폰의 저장 용량이 내 열정을 다 담지 못하고 저장 용량이 없다고 자동으로 이제 녹화가 끊겼었거든. 이어서 이야기를 할게. 사막화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세계 되게 다양한 지역들에서 사막화가 나타나는구나. 이 정도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이어서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열대림 파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열대림 파괴 같은 경우는 무분별한 벌목 그 다음에 농경지 및 목장의 확대다 라고 해서 이제 이 목장의 확대 관련해 가지고 여기 브라질에 있는 열대우림이지 아마존에서 속을 사육하기 위해서 많은 열대우림을 파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이제 열대우림 하면은 유명한 지역이 저기 인도네시아 이쪽 지역인데 인도네시아 이쪽에서도 이제 열대림을 파괴하는 그런 추세가 약화되지 않고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대. 그래서 이제 선진국의 환경단체들은 끊임없이 이제 그러지 마라. 숲은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근데 뭐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소중하면은 너네들이 심던지 우리는 당장 나무를 팔아서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소를 키우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니들이 뭔데 우리나라에 있는 숲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대림 파괴가 되면은 첫 번째로는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가 되겠지. 열대 우림은 식생 밀도도 굉장히 높고 그 안에서 이제 특징적으로 살고 있는 다양한 동물들도 있을 텐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살 곳을 잃는 거고 그 다음에 지구 자정 능력이 약화가 된다. 그래서 이제 흔히 열대림을 지구의 허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화 능력이 약화되면은 계속 아까 보았던 이제 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이제 보게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브라질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깔끔하게 이제 벌목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곳은 목장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용도 변경을 위해서 나무를 베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나무 자체를 팔기 위해서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베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열대림 파괴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쓰레기섬인데 쓰레기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요인들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버릴 수도 있고 배를 타고 가다가 쓰레기를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배 자체가 뭐 난파된다거나 이런 요인들로 어쨌든 해양에 유입된 쓰레기들이 이제 얘네들이 그 해류를 타고서 막 돌다가 한 곳에 모이는 거 이렇게 거대한 섬을 이루게 되고 이거는 이제 다 보게 되면 물에 뜨잖아. 플라스틱, 비닐 이런 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해양 환경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덮여 있으면은 이 밑에 있는 바닷물들은 햇볕을 받을 수가 없겠지. 그러면 이제 이것도 어떤 해양 생태계에서 되게 큰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섬 같은 경우는 원래 기억해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다양한 곳에서 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환경 문제에 이 쓰레기섬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면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지구적으로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지구촌에서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들이 다양한 무슨 조약, 협약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체결된 연도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 각각의 협약에서 어떠한 것들을 약속을 했는지 한번 이제 프린트 보면서
같이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총 9개의 협약이 있어. 차례차례 이야기를 해볼게. 먼저 람사르 협약 같은 경우는 람사르가 이제 이란의 도시야.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회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람사르 협약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철새 및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대한 협약이야. 습지. 그래가지고 습지 종류도 되게 다양하거든. 해양 습지, 우리는 갯벌이라고 부르는 그런 습지도 있고, 그 다음에 고산 습지, 산 위에 있는 습지도 있고, 그 다음에 강 옆에 있는 습지도 있고, 하여튼 이 다양한 습지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습지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람사르 협약은 세계 모든 나라가 가입을 해 있는 건 아니지만 되게 그래도 많은 나라들이 가입을 해 있고 여기 가입을 하려면은 의무적으로 이제 자기 나라의 습지를 람사르 습지라고 하는 이 람사르 협약에 따라서 보호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람사르 습지를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저기 창녕의 우포늪이나 아니면은 인제, 강원도 인제의 대암산 용릉 같은 경우가 이 람사르 협약에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 지정되어 있는 람사르 습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런던 협약인데 런던 협약에서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협약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핵심은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막아야 한다. 1970년대니까 지금만큼 환경 의식이 이제 투철하지 않을 때여서 사람들이 쓰레기가 있는데 이거 땅에 묻으면은 더럽고 태우자니 돈 아깝고 타지도 않고 바다에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때?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런던 협약이라는 게 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네바 협약인데 이 제네바 협약은 산성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네바 협약이니까 스위스에서 체결이 됐겠지. 그래가지고 대기 오염 물질의 감축과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산성비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국내에서만 해결을 할 수 없는 거라고 했잖아. 우리나라에는 공장 없어. 근데 옆 나라에 공장이 있어. 날아와. 그걸 따라서.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미세먼지 문제 같이. 우리는 사막 없어요. 흙먼지 나올 데 없어요. 근데 봄만 되면은 흙먼지가 와요. 어디서? 중국에서.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래서 같이 이런 산성비 문제는 어떤 한 나라에서 우리끼리 노력을 한다고 끝이 아니라 같이 해결을 해야 된다. 라는 이제 입장에서 나온 것이 제네바 협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어서 이제 몬트리올 의정서야. 몬트리올 의정서 드디어 나왔어. 누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누가 오존층을 파괴해? 염화플루오리노탄소. 그러면은 몬트리올 의정서에서는 무엇을 규제를 할까? 염화플루오린화 탄소 그리고 뭐 칼론 이런 오존층 파괴 물질을 못 쓰게 해야겠지. 사용 규제를 명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을 위해서는 염화플루오리노탄소를 사용 규제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부가간 이동에 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폐기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까다롭고 선진국일수록 그런 환경 문제에 예민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 버리기 좀 그러니까 너네 이거 가져갈래? 하는 거야. 이제 적은 돈을 주는 거지. 쓰레기 처리 비용 같이. 그러면 이제 후진국에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후진국 같은 경우는 당장 돈이 없으니까 받아서 대충 파먹고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바젤 협약이라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협약이 체결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환경 문제 중에 사막화가 있었지. 그래서 이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 1994년에 체결됩니다. 그래서 사막화도 어떤 한 나라 우리나라에서 해결하고 우리는 사막 없어요. 우리는 괜찮아. 비 많이 와.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막화를 방지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국제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사막화의 위기에 있는 국가들 중에 좀 많은 국가들이 아직 개발도상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게 다양한 이제 기술적 지원일 수도 있고 금전적 지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막화 자체를 막기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과도한 방목이나 관계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했지. 이런 사람들을 도와서 이제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그런 농업이나 생업에 종사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해주기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사막화
방지 협약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꼭 사막화 방지 협약이 아니더라도 사실 중국에서 사막이 확대되면은 그만큼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먼지의 양도 많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고비 사막 같은 데 가서 이제 나무 심기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국제적인 협력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나무 생기고 사막화가 늦춰져서 좋고 우리 같은 경우는 흙먼지 덜 날라와서 좋고 이렇게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감축을 이제 목표로 하는 거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을 했는데 요건 이제 요 밑에 있는 파리 협약이랑 같이 이제 붙여서 봐야 돼. 그래서 최초의 이제 온실가스에 관한 규제가 있는 협약이 이 교토의정서인데 이 교토의정서의 한계는 선진국만이야. 선진국만 이제 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개도국은 그냥 권고하는 거야. 선진국들은 확실히 이만큼 줄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줄여야지 줄여야 되는데 줄여줘 노력해줘 이 정도에서 이제 끝내는 거야. 그게 이제 교토의정서였다면은 이제 2015년 파리 협약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의무가 생겼다라는 큰 차이점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교토의정서와 파리 협약은 둘 다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다. 하지만 선진국만 개도국까지 모두 이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 있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 있지.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권리로 규정을 하고 국가마다 일정 부분을 분배를 해. 그러면 국가는 이걸 이제 기업마다 다시 분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기업에서는 판단을 해. 우리는 이 탄소 배출권이 있는 만큼 쓸래. 아니면은 우리는 자신이 없어. 그냥 더 많이 탄소 배출하고 그 다음에 살래. 탄소 배출권을 살래. 또 어떤 기업은 우리는 자신 있어. 줄일래. 그러면 탄소 배출권이 남지. 이거를 돈을 받고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하나의 이제 가치를 부여한 것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디냐 저기 열대림 같은 데에서는 걔네는 이제 숲이 열대림이 계속 공기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잖아. 걔네들도 이제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거지 탄소 배출권으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열대우림을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신청을 해. 나 숲 이만큼 있어. 이 정도면은 나 이만큼 배출권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한 다음에 이걸 이제 기업에 파는 거야. 이런 방식의 사업도 나타났고 지금까지도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톡홀름 협약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은 다이옥신이나 DDT 같이 이제 인체와 동물, 환경에 유해한 어떤 거 화학 물질의 사용을 금지를 하는 협약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DDT나 아니면 뭐 고엽제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은 아직까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 이제 뭐 베트남전 이럴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유해 물질에 대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환경 문제, 그러니까 어떤 환경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환경 문제 그리고 환경 협약 합쳐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앞에 있는 5가지의 쓰레기선까지 6개,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9개의 협약 요 정도만 이제 각각 이제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원인, 어떤 영향, 그 다음에 이제 이 협약들은 어떤 의의, 예를 들어서 뭐 몬트리올 요정서다 하면은 이건 바로 오존 그러면 염화플루오르탄소의 배출 규제 이런 식으로 딱딱딱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이 파트에서의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는 아마 화요일일 거고 내일이면 다시 학교를 올 텐데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남은 부분 잘 같이 또 수업을 들어봤으면은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들어주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